자, 이번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거 잠깐 이제 복습해 봅시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안 되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자, 교육과정 절차가 목표, 내용,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절차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 그에 관한 것이 평생교육이고, 평생교육에서 이제 제일 1단원에 이제 이 교육의 정의인데, 교육을 정의를 좁게 정의하는 사람은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좀 더 넓게 정의하는 사람은 교육은 학습과 같다 해서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 한마디로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육이다 해서 좁게 정의하는 사람은 변화시키는 것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넓게 하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 그래서 변화되는 걸 보면은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다. 다음 좁게 정의하는 사람은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을 의도적 계획적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자, 좁게 정의하는 사람은, 넓게 정의하는 사람은 가치 있고 있든 없든 다 포함하게 됩니다.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이기만 하면 되니까 거기서 가치 있는 것이든 가치 없는 것들 다 포함하게 되고, 좁게 정의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것만, 그 다음에 좁게 정의하는 사람은 지덕체에 포함해서 전인성을 갖추고 있는 것, 지덕체에 골고루 다 포함돼야 교육이라 보는데, 피터스 같은 사람은 지덕체에 골고루 다 있지 않아도 그냥 지적 요소만 있어도 교육이 된다. 그 다음에 좀 넓게 정의하는 사람은 지적 요소만 있는 거, 아니면 정의적 요소만 있는 거, 신체적 요소만 한 가지만 있어도, 한 가지만 변화시키는 것도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좁게 정의하는 사람들은 차이점은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준다면, 넓게 정의하는 사람은 변화시키든 시키지 않든 변화되는 것은 다 포함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든 혼자 배워서 하든 인간이 변화되면 다 교육을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교육의 3요소. 세 가지 어떤 요소가, 자, 이제 주체적 측면에서 교사, 주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좁게 정의하는 사람들은 변화시키는 주체, 자, 교사 요소, 교사가 있어야 되고, 시키려면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켜서 변화되는 사람, 학생, 객체가 있어야 돼요, 객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변화하면 내용이 있어, 내용. 그래서 주체, 객체, 내용. 한마디로 교사, 학생, 매개체. 한마디로 가르친 내용, 교사, 학생, 내용.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육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사,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학생. 그래서 이 교사 요인을 독립적 요소, 학생 요인을 종속 요소. 교사가 변화시키는 학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원인을 제공하면 학생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외부에서 교사가 변화시키고, 자, 이런 내용을 갖고 교사가, 아니면 또 교사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학생 자신이 이런 내용을 배워서 스스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도, 자, 이 넓게 보면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체, 객체, 내용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교육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자, 좁게 보는 사람은 세 가지를 다 요구하는데, 넓게 보는 사람들은 교사가 가르치든 가르치지 않았든, 가르쳐서 변화되든 가르치지 않아서 변화되든 일단 학생이 변화되면 됩니다. 변화되는 객체, 학생이 변화. 그래서 내용,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교육이 들어간다 이렇게 넓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교육에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그런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는 교육의 인간 변화라면
인간 변화가 잘 되는가 되지 않는가. 가능성과 한계성의 문제입니다. 자, 50쪽인데 변화가 잘 되는가.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변화될 수 있다 봅니다. 변화시키면 다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부정하는 부정설 있습니다. 부정설. 이렇게 잘 된다는 사람과 잘 안 된다는 사람. 그러면 외부의 환경적에서 외부의 변화가 잘 안 되면 그럼 인간 변화 요인이 뭔가? 결국 유전이나 소질, 내부적 요소가 더 강조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변화 가능성을 강조한 사람은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에서 교사가 이렇게 또는 선생님이 학부모가 가르치는 외부의 자극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많이 변화될 수 있다. 외부의 변화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됩니다. 자, 그러면 환경의 변화에서 또는 이제 외부 환경이나 교실, 교사, 이 주변 학생 자신 이외의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이런 외부 요소가 나에게 자극돼서 내가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잘 된다는 사람은, 이런 외부적 요소 강조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변화가 잘 된다. 교육 가능성이 크게 보고, 내부적 요소 강조하는 사람은 변화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변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정이 뭐 남자친구 있어?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뭐 보통 사귀게 되면은 남자한테 이거 바뀌라 저거 바꿔라 이렇게 이거 바뀌어줘 저거 바뀌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럽니다. 근데 그런 행동 하지 마 그런 행동 하지 마 난 싫어. 그런데 점차는 안 바뀌는 사람이 있고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도 너 이 행동 고치라. 성격이 선생님이 학생의 성격을 고칠 수 있는 거 없는가? 그래서 잘 고치지 않는다, 잘 안 된다는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잘 된다는 선생님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또 교사들 여러분 이제 합격해서 내년에 가면 처음에 한 3년간은 의욕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하면 졸업만 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 교육을 통해서 인간 변화의 가능성이 적다, 거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러면 유전이나 소질이 작용되고 거의 뭐 이 공부 잘하고 못하는 IQ에 달려있다. 그냥 똑똑한 부모에서 태어나면 공부 잘하고 부모가 이제 멍청하면 자녀도 멍청해진다. 이런 소질, 유전적 소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멍청한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도 열심히 가르치면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가능설과 부정설. 이 교육 부정설을 다른 말로 뭐 유전설 또는 소질설 이렇게 부르고, 교육 가능성을 환경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간 변화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지만 둘 다 상호작용한다는 상호작용설도 있습니다. 내부 유전 요소와 외부의 환경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 둘 다 같이 뭐 50대 50 반반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 내부적 선천적 요소, 유전적 요소와 외부적 후천적 환경적 요소가 반반 작용한다. 반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 고슈타트 같은 사람은 아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점차는 안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전이 많이 작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환경이 많이 작용하는 사람.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똑같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슈타트 같은 사람은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특성마다 다르다. 특성마다. 수학적 능력, 계산하는 능력, 이것은 거의 유전적이 작용한다. 아무리 이렇게 교육해도 수학 실력은 점차는 변하지 않는다. 태어나서 똑똑한 IQ, 처음부터 똑똑한 아이들은 지능지수가 높게 태어나서 똑똑한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계속 잘하게 되고, 멍청한 애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 수학 능력은 점차는 이렇게 차이가 없다.
교육을 통해서 뭐 변화시킬 수 없다. 뭐 아니면 뭐 국어나 영어는 그래도 좀 교육만에 사회 같은 거 많이 암기시키면 좀 잘할 수 있고 또 신체적 능력 이것은 뭐 어릴 때 우유 같은 거 많이 먹이고 많이 먹이면 덩치 키 잘 큰다 이런 것. 부모가 키 작더라도 자녀는 키를 키우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항목에마다 다르다. 항목에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특성이 있고 환경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론입니다. 자, 그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전망 모델은 전망 모델. 그 다음에 또 유전과 환경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니고 특성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니고 연령에 따라다. 연령. 어릴 때는 자 유전이 많이 작용하고 좀 커서는 환경이 많이 작용한다. 자, 뭐, 1살, 2살, 3살 이렇게 뭐, 한 6살 이전까지 있는 6세 미만, 아니면 2, 3세 미만, 어릴 때 어릴수록 유전이 많이 작용하고, 어른이 될수록, 성인이 될수록, 점점 커갈수록 환경이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자, 이런 이론이 국자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전이 많이 작용한다, 환경이 많이 작용한다, 둘 다 같이 작용한다, 아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특성에 따라 다르다, 연령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어떤 환경에 따라 자 미치는 것, 그에 따라 인간 변화가 달라진다는 입장이죠. 문화실조, 영양실조처럼 문화에 대해서 문화적 환경에 어떤 문화적 환경에 접하느냐에 따라 문화실조 현상이 일어나서 교육의 효과가 달라진다. 상간벽지나 시골에 자란 애들은 문화적 환경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서 공부를 잘 못하게 되고, 대도시나 뭐 강남 이런데 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 아이들이 교육 효과가 높아서 공부 잘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내용 어떤 배우는 시기와 환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들이 자 이 교육 가능설 또는 환경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능성, 한계성에서는 자, 유전설과 환경설, 그다음에 뭐 절충설인 상호작용설, 그 외에 또 특성에 따라 다르다, 연령에 따라 다르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제 개인적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기능과 역할인데, 그러면 교육은 인간 변화인데 인간을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 또는 거기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은 결국 교육의 목적과 관련다. 아까 목적의 방향, 교육을 왜 변화시키는가, 그거 관련시키는데, 아까 규범적 입장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까 자아실현 이런 사람들, 아까 주형이다, 주입이다, 자아실현이다, 성장이다 이런 사람들 다 규범적 입장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뭐 자아실현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규범적 입장의 대표적인 예들인데, 반대로 서술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식 획득이다, 지식을 얻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이런 규범적 입장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재설이다 이렇게 내재설. 우리가 어떤 교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 활동 또는 뭐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런 이거 자체를, 이 목적을 있는 사람, 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 아니고 다른 목적, 다른 교육 외부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다른 목적. 그것이 뭔가 뭐 돈 벌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뭐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등등 뭘 위해서, 이 교육이 이것을 위해서, 이건 결국 뭔가 교육 활동은 수단이 됩니다. 수단이고 다른 목적, 이 목적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런 그 교육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사람을 이 내재설 또는 본질적 기능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본질적 기능설. 이 교육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애들 가르치는 그 자체가 좋아서, 그 자체가 재밌어. 공부하는 그 자체가 재밌어서. 공부하는 게 좋아서,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 이 목적설, 내재설이고, 목적이 활동 그 안에 내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좀. 그래서 별도로 외부에 다른 목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교육 활동은 수단이다. 수단. 그래서 수단설. 또는 목적이 외부에 별도로 있다. 외재설. 또는 이거 비본질적 기능설. 또는 비본질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육 이외에 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외부에 다른 목적. 교육 활동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목적.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은 공부를 여기 학원에 온 것은 이미 온 것이 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활동 그 자체보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 그래서 외재설 또는 수단적 기능설, 비본질적 기능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어떤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취업하기 위해서, 임용 합격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육한다. 예를 들어 음악생이 되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 그럼 외재적 목적설이고, 나는 노래 부르는 그 자체가 좋아서, 노래 배우는 그 자체가 좋아서 한다면 내재적 목적설. 그림 그리는 것도 내가 그리는 거 좋아서, 그냥 그리는 게 재미있어, 즐거워서 한다면 이건 내재설이고 본질설이고, 미술생 되기 위해서, 그림 그려서 돈 벌기 위해서, 또는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 외재적 목적설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 조선시대에는 이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위기제약이다. 자아성찰, 자아실현 이것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은 위기라는 기라는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학문하는 사람이다 해서 위기제약이고, 반대로 돈 벌기 위해서 이건 결국 합격하기 위해서 이것은 위인제약, 위인은 타인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하는 학문이다. 한번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학문. 타인의 인정받아서 합격하고 돈 벌고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인제약이다. 그래서 위기제약, 위인제약은 나중에 자, 철학이나 교육사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측면 있는 사람 주로 이제 형이상학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 사람들은 형이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형이학이라는 것은 형태 이하, 눈 아래 이렇게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상은 형태 이상입니다. 형태 이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가시적, 이쪽은 가시적. 아까 우리가 교육의 규범적 입장 특징에서 이 규범적 입장은 주로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비가시라는 가시적인 아닌 거,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것이 뭔가 형이상학이고, 가시적, 보이는 게 형이학입니다. 형이상학, 형이학. 그런 측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육의 방향, 교육의 아까 방향, 교육의 목적, 철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인데, 왜 교육을 하는가? 교육의 목적, 방향, 이념, 또는 이상, 목표,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념과 목표, 목적은 다 방향을 나타내는 개념들입니다. 다 같은 개념들인데, 교육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념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포괄적이고 추상적 개념입니다. 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개념이고, 반대로 목표는 하위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떤 미시적이고 현미경처럼 좁게 보는 입장이 단기적 입장입니다. 이게 장기, 단기, 거시, 미시, 포괄, 구체적, 상위, 하위 개념들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목적 개념입니다. 목적. 그래서 이념은 더 큰 것이고 목적은 중간이고 목표는 더 작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육기본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목적, 이념, 목표가 있는데, 이념은 이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것이 이제, 자, 1940년대 우리가, 자, 해방 후에
군정 당시에 이제 교육의 이념을 정할 때 홍익 인간으로 정했습니다. 교육의 이념은 홍익 인간. 홍익 인념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 개념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고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목적이나 목표에서 정해집니다.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목적 개념,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전인교육이나 자아실현, 이걸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구체적 개념의 목표인데, 목표는 이제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는 교과 목표, 단원 목표, 교육 목표, 다양한 목표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에도 어떤 직접적 목표이고 간접적 목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고, 간접적으로는 어떤 사회와 관련시켜서 더 넓은 개념들입니다. 직접 목표, 간접 목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념, 목적, 목표에도 직접 목표, 간접 목표, 큰 목표, 작은 목표 또 세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목표를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를 나눠보면, 초등학교 단계에는 학생들의 어떤 기초 능력을 키우고, 중학교는 기본 능력, 고등학교는 진로 개척 능력, 이런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목표,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목표, 간접 넓게 보면 기초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초등학생은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그 다음 중학교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길러주고, 고등학교는 세계 시민 자질을 길러주게 됩니다. 기초 능력, 기본 능력, 이건 학생에게 필요한 학생에 필요한 내부적 목적이고, 이것은 습관, 민주심, 세계심은 외부 환경과 어떤 사회 조직과 관련되는 그런 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내재설, 본질적 기능설, 교육 자체가 목적, 개인을 위한 목적, 그다음에 비본질적 기능설, 수단적 기능설, 외재설, 교육 이외의 다른 목적, 그다음에 이념, 목적, 목표, 자아실현 목적, 전인교육 목적, 그다음 일반적 구체적 목표로 기초 능력, 생활 습관, 기본 능력, 민주 시민 자질, 진로 개척 능력, 세계 시민 자질.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구체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념, 목적, 목표. 이념은 가장 큰 개념,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목표. 갈수록 좀 구체적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은 홍익 인간. 그 다음에 그 다음 목적은 자아실현이나 전인교육. 그 다음 목표는 초등학교는 기초능력, 생활습관 기르는 것. 중학교 목표는 기본 능력 길러주고 민주시민 자질을 길러주는 것. 고등학교 목표는 진로 개척 능력을 키워주고 세계 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형태입니다. 형태. 81쪽 형태인데, 이게 기초반에서 하지 않은 내용은 나머지 이제 기본반, 심화반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반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 기초반 내용을 다 익히고 나면 임용시험에서 한 70% 정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반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 시험의 70%를 커버하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반복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본까지 다루게 되면 한 90점 정도, 90% 맞출 수 있게 되고, 마지막 심화반까지 맞추면 100% 이제 교육학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정이면 기초반에서 한 70%를 커버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시험에 늘 나오는, 꼭 나오는 것,
이런 것을 기초반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교육 형태, 이번에 교육 형태인데, 교육 형태, 수많은 교육의 형태, 인간을 변화시키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가정, 학교, 사회, 언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서? 가정, 학교, 사회.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죽음, 교육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는 가정, 학교, 사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대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게 됩니다. 그 많은 교육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형태를 구분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까 의도성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형태라는 것은 외부적 모습이니까, 방법이니까, 아까 우리가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에 관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계획적 방법에 관한, 형태에 관한 것은 의도성이 있는가, 계획성이 있는가. 그 중에 의도성에 따라 많이 구분하게 됩니다. 의도성. 자, 의도성이 있는가, 없는가. 의도성이 있는 교육을 형식적 교육, 없는 것을 비형식, 무형식적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비형식, 무형식은 나중에 이제 기본반이나 신반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눌 거. 지금은 의도성 있는 것, 없는 것. 있는 것은 형식 교육, 없는 것은 비형식 또는 무형식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의도성이 강한 것이 학교, 그 다음에 사회, 가정 이런 순서입니다. 주로 학교 교육은 공급자 중심,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학교장이 가르치고 학교 공급자 입장의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가정교육은 수요자 중심으로 배우는 학생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은 그보다 중간 정도고, 그래서 학교교육은 교사 중심, 공급자 중심이라면 사회교육, 가정교육은 수요자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평생교육의 특징은, 평생교육은 태아에서 사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수직이라 그러고 공간의 개념을 수평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Y축, 수직을 시간의 개념을, 시간의 기준을 많이 쓰게 되고, X축은 수평적 기준에서 공간의 개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성은 시간의 개념을 수직적 개념을, 이건 계속성,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같은 내용을 계속 가르치게 됩니다. 계속성, 통합성은 영역에 따라, 공간에 따라 다양한 영역, 다양한 공간을 다 포괄해서 가르칩니다. 통합성. 그래서 이 교육 중에 다양한 형태 중에 평생교육은 계속성, 통합성 또는 이제 전체성, 민주성, 자율성, 연계성, 융통성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의 특징입니다. 자, 평생교육의 특징,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형태 중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교육을 포괄하는 것이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은 어떤 전체성, 모든 전체의 어떤 교육을 다 아우를 수 있게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 학교, 사회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체 개념을 다, 한마디로 이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 형태를 다 포괄하니까 교육의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교육을 거의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정통성, 한번 교육의 범위에서 포괄시켜 줍니다. 정통성을 인정해 줍니다. 만약 교육을 좁게 아까처럼 협의로 해서 교사가 가르친 것만 한다면 학생이 배우는 것은 빠지게 되고, 또 의도적 계획적인 것, 그다음에 가치고 전위적 내용을 점점 이렇게 좁게 정의하면 교육에 들어가는 범위가 좁아지고 나머지는 다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인간을 아까 변화시키는 교육이라면 동물을 기르는 것은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또는 채소를 갖고 오는 이것도 교육이 아닌 것이고, 그냥 교육을 그냥 변하다, 모든 변화도 다 포함하면은 인간의 모든 변화 포함하면 가르치는 것이니 배우는 것이니 저절로 배우는 것, 저절로 알게 되는 것, 자기도 모르게 익혀지는 것, 몸 배이는 것, 다 교육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좁게 보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치 있고 전인적 내용의 변화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은 태어나서 죽을 때 교육이니까 모든 교육을 모든 변화를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주 넓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형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체성의 특징입니다.
평생교육은 이렇게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이런 교육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평생교육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사회에서 배우는, 가정에서 배우는 교육 다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에 민주성 교육,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좀 다른 이제 민주성을 갖고 있습니다. 평등성,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교교육은 학교는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들어가려면 합격해야 되고 연대 들어가려면 뭐 한양대, 고려대 들어가려면 합격시험, 합격에 거 가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은 학원은 돈만 내면 다 등록하게 됩니다. 뭐 자기 공부 못해도 돈만 내면 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성. 누구든지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평생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율성. 학교에서는 시키는 대로,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은 뭐 학교교육, 학원교육, 뭐 가정교육, 사회교육 다 포괄하는 개념이 그중에 특히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의 특성을 담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배우고 싫으면 안 배우고 배우고 싶은 시간에 배우고 싶은 장소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공간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율성 특징이다. 다음 연계성. 평생교육은 여러 교육기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A 기관에서 배우고 B 기관, A 학원 배웠다가 B 학원 배울 수 있고 C 학원 갈 수 있고 또 뭐 자, A 과목은 인터넷에서 듣고 B 과목은 직관 가서 들을 수 있고 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융통성.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관이 딱 정해진 것만 배울 수 있는데 평생교육은 다양한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뭐 커피 타는 뭐 바리스타 교육 가서 배울 수 있고 또 뭐 손글씨 뭐 배울 수 있고 또 요리도 배울 수 있고 뭐 도배하는 것, 컴퓨터 고치는 수리하는 것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과정 학교에는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이렇게 과목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마술 학원, 마술 같은 거 배우는 학원도 있습니다. 다음 뭐 타로 점을 배우는 점 가르치는 뭐 가르치는 사주 보는 법, 뭐 점괘 읽는 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계속성, 통합성, 전체성, 민주성, 자율성, 연계성, 융통성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의 특징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평생교육의 특징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계속성, 통합성, 전체성, 민주성, 자율성, 연계성, 융통성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융통성을 다양성이다. 또 민주성을 평등성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서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과 관련시켜서 평생교육을 다른 말로 순환교육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순환교육. 물론 평생교육과 순환교육은 완전히 일치되는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평생교육의 하나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순환교육. 순환한다는 것은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다가 학교교에서 사회에 나갔다가 다시 또 학교로 돌아간다.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재학습이다 이렇게. 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나갔다가 더 필요해서 학교 다시 대학원 진학한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다가 다시 학교 정규 학교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순환교육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서 학교 직장 다니면서 유급휴가를 받아서 다시 대학원 진학한다든가 뭐 교사 돼서 대학원 진학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뭐 사범대나 교대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면 등록금을 자기가 다 내야 되지만 교사 돼서 대학원 가면 등록금을 다 지원해 줍니다. 어떤 기관은 50% 지원해 주는데 뭐 전액 지원해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는 해외 연수도 국가에서 방학 때 이렇게 또는 한 학기에서 또는 1년에서 뭐 길게는 2년 연수 과정도 있습니다. 뭐 미국 영어 배우도록 가도록 국가에 돈 주고가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반 회사도 이렇게 회사에서 뭐 월급을 70% 주면서 대학원에 가도록 뭐
또는 이제 근무하죠. 1년 동안, 2년, 3년 동안 쉬면서 뭐 박사과정, 연구과정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순환교육은 학교에서 사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순환교육이고, 다음 계속교육은 이 졸업 후에도 계속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범대 졸업했는데 졸업해도 임용고시 떨어졌다. 그러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업들을 청강해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에 계속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계속교육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교 하도 이제 각박해서 졸업생들을 도서관에 출입 못 시킵니다. 이렇게 카드 넣으면 삐 하면서 졸업생이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뭐 어떤 학교는 그냥 졸업생들이나 인근 주민들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분 대학들은 이렇게 자기 학생증 입구해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어떤 학교는 뭐 졸업 후 1년 동안 뭐 다닐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교. 어떤 학교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안 됩니다. 미등록 학생입니다. 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교육은 졸업하더라도 학교에 계속 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도서관도 이용하고 수업도 청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이런 것들이 순환교육, 계속교육, 이런 것도 일종의 다 평생교육의 일종들입니다. 학교에서 졸업했지만 졸업생도 계속 학교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졸업하고 나서 사회 취업했다가 다시 학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다 이런 순환교육, 계속교육도 평생교육의 일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의 목적입니다. 평생교육. 학교에서 졸업했으면, 자, 지금 86쪽인데, 학교에서 실컷 배웠으면 됐지, 또 졸업하고 또 배웠냐? 그럼 왜 이제 평생 동안 배우는가? 그 평생교육의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삶의 질. 다른 말로 자아실현은 뭔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 꼴리는 데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난 학교 공부 싫다. 난 노래 배우고 싶다. 나는 아니면 뭐 이렇게 자 기저귀 오디션 나가서 가수가 되고 싶다. 학교는 그만두고 계속 이제 그런 오디션 다니는 사람, 음악 배우러 다니는 사람, 연기 배우러 다니는 사람. 또 나는 마술을 하는 마술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학교 안에 마술 학원에 가서 배우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아실현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자아가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실현시켜주는 것이 바로 자아실현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그러므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뭐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건 쉽게 말하면 행복하게 사는 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허친스 같은 사람은 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 방법으로 어떤 전인교육, 인간교육, 전인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평생교육의 목적은 전인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네스코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평생교육은 어떤 탈소유를 위한 교육이에요. 탈소유. 반대는 뭔가 소유를 위한 교육. 자, 이거 소유를 위한 교육은 다른 말로 직업교육, 실용교육이다. 뭐가 재산을 늘리고 소유를 더 많이 가고 재산도 늘리고 명예를 더 늘리고 권력도 더 많이 가지고 돈도 더 많이 가지고 뭔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이 소유를 위한 교육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뭐 돈이나 물질, 권력, 명예 어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걸 아까 위인작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위인작. 반대로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탈소유를 위한 교육입니다. 소유.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하는 것은 더 많이 갖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그것은 특히 존재하기 위한 내가 이 땅에 있던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적어도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의 기본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큰맹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결국 자기 삶을 존재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위한 것. 그 다음에 또 알기 위한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한 것.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한 교육. 그 다음에 행동하기,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축구를 잘한다. 내가 더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변화를 위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 함께하기 위한 것. 함께. 여러 사람들을 함께하기 위한 교육. 공동체 교육. 서로 평화교육, 협상교육, 절충교육. 이런 내용들이 자, 이 평생교육의 4가지 기둥이어야 된다.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실용적 소유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카네기 위원회에서 어떤 평생교육의 이념을 정립할 때 이 소유를 위한 교육,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이 실용적 교육을 한마디로 위인제약하는 교육과 탈소유를 위한 위기제약하는 교육, 이 2가지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이 동양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양에서는 이렇게 자, 이런 교육 그 자체를 위한 것을 자아실현하기 위한 것, 자아성찰하기, 이걸 위기작이라 그러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을 위인작이다 이렇게 위원합니다. 한마디로 실용적 교육. 아까 카네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교육은 이런 교육, 자기를 위한 교육, 자아성찰, 자신의 삶을 위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삶의 질 향상, 자아실현, 전인교육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허친서 유네스코. 여기서 평생교육의 어떤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고, 카네기 위원회는 어떤 실용교육, 직업교육, 소유를 위한 교육의 자, 평생교육의 목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자, 이런 자아실현, 전인교육하는 것을 탈소유를 위한 교육이라 하고, 거기에서 어떤 4가지 기둥이다. 4가지 자, 기둥이다 해서 존재를 위한 교육, 알기 위한 교육, 행동하기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자, 함께하기 위한 교육, 이 4가지를 강조합니다. 따라하세요. 평생교육의 목적, 삶의 질 향상, 자아실현, 전인교육, 탈소유를 위한 교육, 자, 존재하기 위한 교육, 알기 위한 교육, 행동하기 위한 교육, 함께하기 위한 교육, 자, 소유를 위한 교육, 자, 실용적 교육, 직업 교육, 자, 카네기 위원회, 자, 탈소유를 위한 교육, 자, 유네스코, 허친서, 자, 허친서나 유네스코, 이런, 자, 유네스코 기관의 허친서 같은 사람은, 학자는 탈소유를 위한 자아실현 전인교육을 강조하고, 카네기 위원회는 소유를 위한 직업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합니다. 평생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마찬가지로 학교 졸업하고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평생교육입니다. 학교 다니지만 또 하고 나서 배우는 평생교육입니다. 학원에서 배우거나 TV에서 배우거나 인터넷을 배우거나 문화센터 가서 배우거나 동네 교회에서 배우거나 이런 거 다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2가지 측면, 소유를 위한 교육과 탈소유를. 한마디로 소유하는 것은 누리기 위한 교육과 그렇지 않고 다른 교육. 자, 소유를 누리기 위한 교육이 아닌 것, 탈소유를 위한 교육인데, 탈소유를 위한 교육 4가지 기둥이 존재하기 위한 교육, 알기 위한 교육, 함께하기 위한 교육, 그다음 행동하기 위한 교육,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4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김여진. 자, 이 탈소유를 위한 교육 4가지가 뭐가 있다고? 존재하기 위한 교육, 알기 위한 교육, 행동하기 위한 교육, 함께하기 위한 교육. 이 4가지. 그래서 4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자, 암기하세요. 그냥 처음에 가만히 내가 쓰고 머릿속에 알고 그다음 몸으로 행동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머리 알기 위한 것, 그다음에 존재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 함께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 아까 알기 위한 것, 아까 머리 알기 위한 것 인지적에서 인지주의, 행동주의, 알기 위한 것.
이게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것. 이건 이제는 타인과 함께하기 위한 교육. 그래서 내부의 본질적에서 점점 알기 위한 행동, 알기, 행동, 함께하기 위한 교육.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평생교육에 관해서 평생교육, 자, 86쪽 평생교육에 관해서 평생교육의 발달, 평생교육 왜 발달했는가? 학교에서 자, 우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차트를 보세요. 이제 평생교육의 발달은 평생교육, 지식 기반 사회. 왜 학교 졸업하고도 계속 평생 동안 배워야 되는가? 배워야 되는가? 자, 이 지식 기반 사회는 학교 졸업하고 새로운 지식 계속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배우는 이유는. 또 이제 평생교육 강조하면서 학교 교육의 역기능,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학교 교육, 집단 교육, 공급 중심 교육에서 어떤 부정적 요인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는 계속 능력 위주 사회에서 능력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지식 기반 사회라는 것은 지식이 기반이 된 사회의 어떤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예전에 원시 시대에는 인간의 어떤 육체적 노동력, 이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 아마존의 눈물 이런 보면 육체 노동에서 많이 이렇게 가서 따오면 됩니다. 육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힘센 사람이 왕이 됩니다. 중세까지 그럴 때 근대 오면서 산업사회 오면서 이제는 누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사에서 돈 많은 사람이 중세 때는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양반 상놈이 있었는데 근대 오면서 쌍놈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이제는 뜬뜬하게 살게 됩니다. 한번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서 돈이 산업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였으면 지식 기반 사회, 지식이 돈을 버는 사회. 한마디로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에서 또 현대 조선에서 수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 자동차를 만드는 수입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몇 명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앉아서 그 책상에서 지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물질, 돈이 아니라 지식이 돈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식 기반 사회. 지식이 기반이 된다. 지식이 사회적 지위의 기반이 되는 사회입니다. 지식이 바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지식이 정보가 돈이 되는 그런 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은 이미 이제 일제시대부터 학교 교육 이외에 평생도 발달하고,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조선시대도 향리학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평생교육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이외에 있었는데,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것은 서울 평생교육원이나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기관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종로에 있는 태화사회복지관에서 1970년대 와서 이 평생교육원이란 간판을 달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이 1980년대 오면서 헌법 31조, 5공화 헌법의 31조에 평생교육이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법은 학교 교육과 학원에 관한 규정을 한마디로 학원이나 학교에 관한 규정을 빼고 나머지 사항들을 다루게 됩니다. 학원은 어디서 학원 관련법이 있습니다.
학원 운영 관한 법이 있고 거기에 적용되고 학교는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중학교도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이렇게 학교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평생교육이 가정, 학교, 사회에 다 포함되지만 이미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질 때 학교에 따른 법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학원에 가는 법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타 사항들만 규정하게 되는데 문화센터 뭐 이런 것들, 인터넷 뭐 교육센터 이런 것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학교, 학원에 관한 규정은 빠져 있다. 그래서 헌법 31조의 평생교육 조항에 들어오면서 이전에 사회교육요원을 평생교육사라는 용어를 바꾸면서 평생교육법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에는 이 평생교육법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학력을 인정해준다. 기존의 학력은 학교만 졸업해야 됩니다. 일제시대부터 이 교육정책이 학력 위주 정책이라서 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뭐 사회에 취업할 수 있고, 사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학력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유풍이 남아있어서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 졸업장이 취업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항상 고졸 이상, 대졸 이상 이런 걸 전제로 해서 학력 위주 사회인데 이제는 평생교육, 학교 이외에 가정, 사회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공부하더라도 대학 졸업장, 학교 졸업장과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학력을 인정해 주기 위한 이 법이 바로 평생교육법입니다. 또는 이제 대학교 학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밑에서 배우는 문화생이나 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 배워서 원격 교육을 배우는 사람, 또는 집에서 혼자는 독학학위 받은 사람도 정규 학교 다니는 사람 똑같이 학력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 평생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정규 학교는 졸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배우거나 혼자서 배운 사람에게도 학력을 인정해서 사회적 대우를 받기 위하고 월급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졸했지만 방송 또는 인터넷 교육을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대졸호가 똑같이 대우해주면서 대졸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평생교육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도 인정해서 그것도 등급을 매겨서 기사 1급, 뭐 기능사 2급 이러면서 일정한 능력, 정보 활용 능력 1급, 2급 해서 그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받은 교육을 다 기록하는 것이 교육 계좌제, 한마디로 교육 활동을 카운팅합니다. 기록하는 것이 계좌제입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일정한 학점, 80학점 넘으면 점대 졸업장에 해당하는 학위를 주고 140학점 넘으면 4년제 졸업장 학사 학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위를 주는 것이 학점 은행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 대해서는 어떤 은행제를 풀을 만들어서 주로 이제 강사 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부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이 아까 이렇게 학교, 학원 빼고 나머지 사항들을 규정한다는데 그 시설 형태가 일종의 이제 학교 안에 학교 형태, 제과, 제빵 학원, 또는 제과, 제빵 학교, 이렇게 기술 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 형태로 만들어진 기관도 있고 또 학교 부설기관도 있습니다. 무슨 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식으로 부설기관도 만들어진 형태. 또는 회사 내의 대학 형태, 삼성기술대학, 현대조선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내의 대학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학원 이외의 나머지 형태들은 다 평생교육법이 적용되는 형태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기관에 아닌 일정한 지역에, 시군구 지역에 평생교육 잘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정받은 도시에 국가에 지원하는 제도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잘하는 도시가, 다른 말로 평생학습을 잘하는 도시가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래서 70여 개 시군구를 지정받아서 그
자,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받으면 거기서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자, 지정받는 단위는 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의정부시 이런 시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군, 강화군, 연천군, 포천군, 평택 시죠. 이렇게 자, 군 단위로 구, 동작구, 관악구 이런 구 단위. 시는 광역시가 아니고 자, 일반 시입니다. 작은 시입니다. 작은 시. 그래서 시군 구 단위로 자, 평생학습도시를 지원해서 지원하는 것이 평생학습도시 제도입니다. 자, 평생교육에서 어떤 중요한 것은 70년대 와서 평생교육원이 자, 생기기 시작했다. 평생교육 이름을 달고 자, 평생교육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50하고 때 헌법에 평생교육 조항이 들어오면서 평생교육부가 만들어지고 평생교육부에는 학교와 학원 제외한 나머지 자,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역 단위로 해서 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활동을 통해서 자, 학력을 인정하고 학위를 인정해서 사회적 대우를 받도록 하고 그런 교육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교육계좌제. 기록해서 학점을 주는 것이 학점 언행제입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학점, 기록은 그냥 기록만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학위를 주는 것이 학점 언행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시켜서 평생교육의 어떤 기능들 자, 읽고 쓰기 세마기 여기서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요.